겨울바람이 칼날보다 더 매섭게 살을 파고들던 어느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 아래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지만 경기도 장단 땅에서 대대로 세도를 누려오던 이 판서 대게 높은 담장 안쪽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과 둔탁한 매질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제발 멈추어 주시옵소서. 도련님이 숨도 못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도련님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안채 대청마루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어린 주인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충직한 유모, 옥분이었지요. 그녀는 등에 사정없이 내리꽂히는 가죽 채찍의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옥분의 등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된 저고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품 안에 안긴 8살 배기 도련님 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에 더 힘을 주어 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지요. 매 맞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아이의 여린 심장에 상처를 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매를 든 계모 박 씨의 눈에는 오직 광기 어린 살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가죽 채찍을 허공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놈이 도련님을 끼고 돌수록 이 아이의 명줄만 짧아질 줄 모르는 것이냐? 내 놈들이 죽어야 내 뱃속에 들어앉은 아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고 이 넓은 땅과 재물이 온전히 내 것이 될 것 아니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박 씨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음산한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박 씨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현의 친어머니였던 김 씨 부인이 원인 모를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반년 만에 들어온 세 사람이었지요.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박 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앞에서는 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찌 이리 고운 아이가 어미를 잃었을꼬. 내 몸처럼 아끼겠나이다 라며 눈물까지 보였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총애를 얻어 안주인 자리를 굳히자마자 그녀의 본색은 유황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판서가 조정의 일로 대궐에 입궐하여 집을 비우기만 하면 안채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현의 식사에 모래를 섞거나 추운 겨울날 호적삼만 입혀 마당에 세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소한 말대꾸를 구실로 결국 가죽 채찍까지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가죽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쇠에 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곧이어 퍽하며 옥분의 어깨에 적중했습니다. 어린 현은 이미 고통과 공포가 한계를 넘었는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옥분의 품속으로 머리를 파묻고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옥분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때마다 옥분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님, 제발. 도련님은 이 집안의 귀한 핏줄이 아니십니까? 나중에 나으리께서 아시면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옥분이 울먹이며 마지막 호소를 건넸지만 그것은 오히려 박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나으리, 그래, 나으리께서 아시면 어쩔 테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의 말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이 아이가 몸이 약해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하면 그뿐인 것을 내년이 살아남아 입을 놀릴 것 같으냐? 박 씨는 채찍을 내던지고는 옆에 있던 대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의 팔을 발로 걷어차며 현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이 망할 놈의 씨앗을 오늘 끝장을 내야겠다. 옥분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손톱이 마루 바닥을 긁어 피가 맺히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 나갔지만 도련님을 아는 팔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마님 살아생전에 저토록 고우시던 도련님을 어찌 저 악독한 계모의 손에 맡기셨단 말인가. 마님,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판서댁 안채의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현의 친어머니가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듯 했지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박 씨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눈이 멀고 권력에 미친 짐승의 눈이었지요. 방 밖에서는 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웅웅 소리를 냈고 어두운 마당 구석에서는 이름 모를 산짐승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가련한 어린 주인과 목숨을 건 유모는 이 지옥 같은 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단순히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이들의 운명.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와 가슴에 품은 칼을 꺼내 들게 될 그 처절한 복수의 시작. 이제 그 피 맺힌 사연의 첫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매질이 멈춘 것은 밤이 깊어 사경, 즉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릴 즈음이었습니다. 계모 박 씨는 분이 덜 풀린 듯 거친 숨을 내쉬며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에잇, 기운 빠져서 더는 못 치겠구나. 저 질긴 것들, 당장 저기 북쪽 담벼락 끝방, 곰팡이, 핀 얼음장 같은 광에 쳐넣어라.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볏짚 한 단도 넣어주지 마라. 만약 몰래 돕는 자가 있다면 그놈부터 먼저 내칠 줄 알아라. 박 씨의 서슬퍼런 명령에 힘없는 노비들이 벌벌 떨며 달려와 옥분과 현을 가만히처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내던져진 곳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년간 청소 한 번 하지 않아 곰팡이와 쥐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서는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칼날처럼 올라왔습니다. 벽 틈새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쳐 촛불 하나 켤 수 없는 처참한 곳이었지요. 옥분은 정신을 잃어가는 현을 품에 안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셔요.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눈을 떠보셔요. 옥분은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현의 차가운 뺨을 비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현의 몸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정작 본인의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터져 피가 굳어가는 중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가련한 아이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현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여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모, 나 너무 추워요. 무서워요. 자꾸 저기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자꾸 나보고 같이 가자고 손을 흔드셔요. 저 이제 어머니한테 가도 돼요? 현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옥분의 가슴은 수만 개의 대못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우 8살 된 아이가 죽음을 입에 올리다니,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옥부는 현의 차가운 두 손을 제 가슴팍 깊숙이 넣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어머니께 가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도 도련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악독한 계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이 죽으면 저 악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인데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사실 박 씨의 이 잔인한 행동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친정인 박진사 댁과 결탁하여 이 판서의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처의 유일한 자식인 현이 가장 큰 걸림돌이자 눈의 가시였습니다. 현만 없으면 박 씨가 조만간 낳을 자신의 아이가 모든 가업과 재산을 오롯이 승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 씨는 일부러 현을 굶기고 매질하여 병들어 죽게 만든 뒤 외부에 대고는 원래 몸이 약한 아이였다며 거짓 눈물을 흘릴 작정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광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옥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이 광 안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느니 목숨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해야겠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구멍 하나는 남겨두셨겠지. 하지만 담장 밖에는 박 씨가 사주한 자객들이 도련님의 생사를 감시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옥부는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선열로 현의 옷깃 안쪽에 작은 글자를 정성껏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자였습니다. 참을 인자를 3번 새기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를 가슴에 새기셔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치욕과 고통을 뼈에 새기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옥부는 광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썩은 문고리를 온 힘을 다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매서운 눈보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옥부는 현을 등에 업고 안채의 뒤쪽 가장 후미진 담장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박 씨의 처소에서는 아직도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가 깔깔거리며 비단 옷자락을 흔들며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내일 아침이면 그 꼬맹이 녀석은 꽁꽁 얼어붙은 송장이 되어 있겠지. 그럼 이 집안은 오롯이 내 것이다. 이 넓은 대지와 노비들이 다 내 발 아래 있게 될 거야.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옥부는 이를 갈았습니다. 오냐, 내가 오늘 웃은 그 웃음. 내가 반드시 훗날 곡소리로 바꿔주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 담벼락에 다다랐을 때 옥부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 위를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박혀 길을 만들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수를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가까스로 담을 넘은 옥부는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쳤다. 그년과 꼬마 놈이 사라졌다. 당장 잡아라.
하는 박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씨가 사주한 사나운 종놈들과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숲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혈흔이 있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자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부는 현을 꽉 껴안고 가파른 절벽 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이만큼은 땅에 닿지 않게 감싸 쥐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칼을 든 자객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는 시퍼런 죽음의 강이 버티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객 중 한 명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유모, 곱게 그 아이를 내놓고 가시게. 그럼 자네 목숨줄은 살려주마. 옥부는 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옥부는 현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가 죽음의 공포를 보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지요. 도련님, 무서워 마셔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저 깊은 물속뿐입니다. 하늘이 우릴 가엾게 여기시면 우린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마님 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무서워도 조금만 참으셔요. 현은 유모의 목을 꽉 껴안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유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요. 저 여자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옥부는 마지막으로 박 씨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서린 귀신의 그것과도 같아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박 씨, 내 인연, 오늘 내가 우리를 밀어낸 이 절벽이 훗날 내가 떨어져 죽을 무덤이 될 것이다. 내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서라도 너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만들 것이니 기다려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부는 망설임 없이 현을 품에 안은 채 어두운 시면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거대한 파선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은 거친 파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쫓아오던 자객들은 절벽 끝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 얼음장 같은 물살에 떨어졌으니 시체도 못 찾겠군. 이 정도면 마님께 죽었다고 보고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어. 그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강물이 죽음의 요람이 아니라 훗날 박 씨의 가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을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을 길러내는 자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시커먼 강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자객들이 비웃으며 발길을 돌린 그때 강물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유모 옥부는 차가운 얼음물이 허파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쪽 팔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였지만 부러진 나무 뿌리를 잡듯 현의 가느다란 허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필사적으로 거친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물속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은 100번 1000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가련한 도련님만큼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처를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려 한 저 악독한 계모 박 씨가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보며 어찌 눈을 감으라 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 천지의 정이라는 것이 살아있다고 어찌 말하겠나이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강물에 휩쓸려 수리를 떠내려가던 두 사람의 몸이 강가에 삐져나온 커다란 버드나무 뿌리에 기적처럼 걸렸습니다. 옥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현을 마른 땅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숨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차가운 진을 바닥 위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끝을 간지럽히는 은은한 향나무 내음과 아랫목의 따스한 기운에 옥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참으로 독한 여인이로구나. 그 연약한 몸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그 거친 겨울 강물을 버텨내다니.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냈어. 방 한 구석에서 낡은 가사를 걸친 채 차를 따르던 노승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부는 제 몸의 상처보다 현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다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전신이 매에 맞고 바위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우리 도련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제발 살려주셔요. 옆을 보니 현이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승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이는 잠시 기운이 다했을 뿐 명줄이 아주 길더구나. 그런데 내 등에 새겨진 그 수많은 흉터와 핏자국은 대체 무엇이냐? 대체 어느 가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난리가 난 것이냐? 옥부는 노승에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피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계모 박씨가 저지른 악행과 자신들이 겪은 그 지옥 같은 밤의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의 정체는 과거 조정에서 무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전설적인 검객이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온 검선 해명 대사였습니다. 대사는 옥분의 이야기를 듣고 현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이 깊으면 칼이 날카로운 법이지. 이 아이의 눈 관상을 보니 장차 세상을 뒤흔들 기운이 서려 있다. 하지만 그 기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태워 죽일 불꽃이 될 수도 있어. 복수를 가르칠 것인가, 자비를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로다. 옥부는 대사의 발치를 붙잡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조아렸습니다. 대사님, 제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비는 살아남은 자들이나 베푸는 것입니다. 저 악독한 계모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가문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암자의 굳은 일을 다하며 짐승처럼 살겠나이다. 그날부터 산속 암자에서의 기묘하고도 처절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서 땔감을 해오고 계곡 얼음을 깨서 찬물에 빨래를 하며 현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현은 이제 겨우 8살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명 대사가 건네준 어른도 들기 힘든 무거운 목검을 잡고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휘둘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엉겨붙고 근육이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와도 현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쉬엄쉬엄 하셔요. 몸이 상하면 복수고 뭐고 다 끝이 아닙니까? 옥분이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면 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모, 그 여자의 채찍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서 쟁쟁거려요. 내가 한 번 더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 여자의 목에 칼날이 한치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명대사는 무술뿐만 아니라 병법과 의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현아, 보거라. 진정한 복수는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욕망을 역이용하는 지략이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칼은 그저 도살꾼의 칼날일 뿐이다. 혀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고, 밤에는 호랑이처럼 험한 산길을 내달리며 신법을 익혔습니다. 옥부는 현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마다 홀로 산신각에 빌었습니다. 마님, 우리 도련님 보셔요. 저렇게 늠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힘을 보태주셔서 저 아이의 칼날이 단 한 번에 악녀의 심장을 꿰뚫게 도와주십시오. 옥분의 손은 험한 산일로 인해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리여리했던 꼬마 현은 이제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서늘한 청년 이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수행의 흔적인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고, 그가 휘두르는 검기는 이미 바위도 두 쪽 낼 만큼 위력적이었지요. 그는 스승으로부터 의술 또한 완벽히 전수받아 사람을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을 동시에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해명대사가 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내 칼은 이제 세상을 향할 준비가 되었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내 칼끝이 향하는 곳은 오직 정이어야지 개인의 관기여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분노의 눈이 멀어 무고한 자의 피를 묻힌다면 너 또한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 계모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될 것이다. 현은 스승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뼛속까지 새기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러 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짓밟힌 사람의 도리를 바로잡고 제 어머니와 유모가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러 가는 것입니다. 저의 칼은 심판의 칼이지 학살의 칼이 아닐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옥분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장단 땅 그 화려한 저택에서 아직도 비단옷을 걸치고 남의 피를 빨며 웃고 있을 그 여자에게 우리가 저승에서 돌아왔음을 알려주러 갑시다. 옥부는 20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현의 친어머니가 남겼던 유일한 유물인 피 묻은 옷가락지를 꺼내 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지옥의 문을 우리가 직접 열러 갑시다. 그날 밤 산속 암자 위로 뜬 달은 유난히 붉고 밝았습니다. 20년 전 절벽 아래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복수의 칼날과 지략을 품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현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장엄하고도 서늘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장단의 이 판서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도성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번창하는 듯 보였지요. 계모 박 씨는 이제 중년의 귀부인이 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장성하여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굳혔고 박 씨는 세상을 다 얻은 양 오만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저택 기저에는 20년 전 옥분과 현이 흘린 피눈물의 원한이 깊게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일까요? 원인 모를 부르니 박 씨 가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곳간에서는 재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믿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성의 내로라 하는 어이들과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들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고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헛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도성 저작거리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한 젊은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수염을 정갈하게 기른 그의 이름은 이현. 20년 전 죽음의 강물에서 살아 돌아온 바로 그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해명 대사로부터 전수받은 신묘한 의술과 지략을 품고 드디어 호랑이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이 이 판서댁의 대문을 넘는 순간 옥부는 시장통 근처의 비밀리에 주막을 차리고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옥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박 씨의 목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현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박 씨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눈앞에 청년이 20년 전 자신이 채찍질했던 그 어린아이임을 꿈에도 모른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재물이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리다. 제발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어줄 저 아이를 고쳐만 주시오. 현은 박 씨의 가식적인 눈물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박 씨의 아들을 진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아드님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이 집안 밑바닥에 오랫동안 고여 썩어버린 핏물과 원한의 기운이 아드님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 집안에서 아주 억울하게 사라질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내는 원혼의 화살이 아드님의 가슴을 꿰뚫고 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원한이라니요.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소. 그녀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파르르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아드님은 보름 안에 피를 토하고 절명할 것입니다. 치료를 원하신다면 20년 전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모와 어린아이를 위해 참회의 제를 올리셔야 합니다. 박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설마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인가? 아니야. 그 차가운 강물에 빠졌으니 시체조차 물고기 밥이 되었을 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옆방에서 거품을 물며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박 씨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좋소. 죄든 뭐든 다 올리겠소.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현은 본격적으로 복수의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매일 집안에 드나들며 구석구석을 살피고 박 씨가 숨겨둔 비밀 장부와 비리 문서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주는 약의 독이 아닌 환각을 일으키는 아주 소량의 약재를 섞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밤마다 옥분과 현의 원혼이 나타나 자신을 때리는 환상에 시달리며 미쳐갔고,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공포에 떨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판서 또한 오랜 투병 끝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은 아버지가 머무는 방에 남몰래 들어가 침을 놓아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판서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의 곁에 있는 젊은 의원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의 따뜻한 손길과 눈매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잔상을 느꼈습니다. 의원, 어찌 자네를 보면 내 가슴이 이리도 미어지는가. 이 판서의 눈물의 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은 박 씨의 친정 식구들이 관직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20년 동안 해명 대사 밑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지략, 그것이 현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현은 박 씨를 안채 밀실로 불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현은 쓰고 있던 갓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촛불 하나가 일렁이는 방 안에서 현의 얼굴이 박 씨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어린 현의 눈매와 똑 닮은, 하지만 훨씬 더 서늘하고 강인해진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드리는 약의 맛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20년 전 우리에게 먹였던 그 썩은 밥보다는 맛이 좋을 터인데 말입니다. 박 씨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설마 죽은 현이더냐? 아니야. 너는 분명 강물에 빠져 죽었어. 귀신이냐? 귀신이 돌아온 것이냐? 박 씨의 비명이 안채를 가득 메웠지만 현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현의 손에는 옥분이 피로 쓴 자가 새겨진 낡은 옷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보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신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저승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이제 당신의 그 화려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이 가문의 모든 거짓을 휩쓸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분 또한 주막에서 칼을 갈며 도련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20년을 참아온 피의 복수가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이 안채에서 박 씨의 숨통을 조이는 동안 밖에서는 유모 옥분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시장통 구석에 달빛 주막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고 이 판서 댁에서 쫓겨났거나 여전히 박 씨의 밑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옛 노비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박 씨의 악행을 눈으로 보고도 목숨이 아까워 입을 닫아야 했던 이들은 백발이 된 옥분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분 언니, 정령 언니란 말이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과 언니가 살아 돌아오다니. 이건 하늘이 도운 일이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어찌 죽겠는가. 저 악독한 계모 박 씨가 천벌을 받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저승길도 못 갈 팔자 아니겠나. 이제 때가 되었네.
그동안 자네들이 숨겨왔던 그 추악한 진실들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야. 옥부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박 씨가 가문을 장악하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을 수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의 친어머니였던 김 씨 부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엌 일을 돕던 한 노비가 흐느끼며 고백했지요. 마님, 아니, 옥분 언니. 사실 그때 김 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박 씨가 부엌에 몰래 들어와 탕약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보았소. 그 뒤로 부인께서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셨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었소. 옥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는 단순히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전처를 독살한 살인자였습니다. 한편 집안 내부에서 의원으로 위장한 현의 활동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현은 박 씨의 아들에게 노는 침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그가 극심한 환각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벽 뒤에서 피를 흘리는 아이가 보여요.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아들의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박 씨의 정신줄은 가느다랗게 타들어갔습니다. 현은 공포에 질린 박 씨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원혼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아드님의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하늘 아래 고하십시오. 박 씨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과 과거의 죄책감이 뒤섞여 관기에 휩싸였지요. 그녀는 현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씨의 친정인 박진사 댁과 결탁하여 이 판서의 가산을 빼돌린 문서들, 그리고 주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현은 박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옥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옥분은 이 서류들을 들고 평소 박 씨 가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도성 내의 반대파 가문들과 접촉했습니다. 또한 박 씨에게 수탈당했던 가난한 소작농들을 모아 관가 앞에서 집단으로 호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부는 20년 전 자신이 도망치던 그 벼랑 끝의 심정으로 이제는 박 씨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은 박 씨의 아들을 치료하는 척하면서 그가 평소 즐겨 마시던 약재의 박 씨가 김 씨 부인을 죽일 때 썼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독초를 아주 미량 섞었습니다. 이 맛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현의 어머니께 드렸던 그 마지막 선물입니다. 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신음 소리에 가려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이 판서 또한 현의 남몰래 한 치료 덕분에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밤마다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젊은 의원의 온기가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그것과 너무나 닮았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 혹시 자네 살아 있었던 것이냐? 이 판서의 떨리는 물음에 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꽉 쥐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가문의 모든 오물들을 제가 다 치우고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전령을 보냈지만 이미 옥분이 보낸 사람들의 의의 전령들은 길목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화려한 안채 안에 갇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리던 하인들도 이제는 그녀의 눈을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마님이 곧 망할 거래. 죽은 도련님이 복수하러 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현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문의 모든 노비와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조상들께 사죄하는 대제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대제가 열리기로 한 날, 이 판서댁 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옥부는 20년 전 찢겨나갔던 그 저고리를 기워 입고 사람들 틈 사이에 섰습니다. 현은 흰색 의원복을 입고 박 씨의 곁에 섰습니다. 박 씨가 조상신이 앞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리려던 찰나 옥분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씨, 내 인연, 내가 감히 어느 조상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냐. 20년 전 내 손에 피를 묻히고 강물에 던졌던 그 아이와 내가 살아 돌아왔다. 옥분의 천둥 같은 호령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그 불타는 눈동자는 분명 20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유모였습니다. 박 씨의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 위로 현이 다가가 그녀의 귀 밑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사가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당신의 죄악이 이 마당 가득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현의 신호와 함께 옥분이 모아온 증인들이 하나둘씩 박 씨의 죄악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살, 학대, 횡령, 매관매직. 박 씨가 쌓아 올린 가식의 탑이 무너지는 굉음이 장단 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댁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박 씨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현의 친어머니였던 김 씨 부인을 모셨던 노비들부터 박 씨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죽이며 살아온 가신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상 신위 앞에 바칠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마치 망령을 본 듯 옥분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정말 옥분이더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분명 그 깊은 강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었을 터인데 죽은 귀신이 정녕 나를 잡으러 온 것이냐? 박 씨의 비명 섞인 물음에 옥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현의 등에 맺혔던 핏자국이 그대로 남은 낡은 저고리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박 씨, 내 인연,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나를 살려두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천인공노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귀신이 무서우냐? 정작 내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손에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과 아직 살아남은 자의 칼날이다. 옥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서 있던 젊은 의원 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하얀 의원복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가 집을 나갈 때 입었던 이제는 작아져 버린 옷가지 대신
기품 있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짙은 남색의 선비복이 나타났습니다. 현은 박 씨를 향해 차갑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마님, 아니 박 씨.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짐승처럼 패고 굶기고 결국은 죽이려 강물에 던졌던 이 집안의 장자, 이현이 바로 나다. 현의 외침은 마치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벼락 소리와 같았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련님이 살아계셨단 말이냐? 저 의원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현 도련님이었어. 노비들이 웅성거리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정신이 나간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는 죽었어. 내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다. 감히 어디서 가짜가 나타나 가문을 어지럽히느냐. 그때였습니다. 기력을 잃고 방 안에 누워만 있던 이 판서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의 남몰래 한 치료 덕분에 그는 이미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내 아들 현아, 정녕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현은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현이가 돌아왔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이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나라의 판서로서 지녔던 엄중함과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 내 인연, 내 그동안 너의 간교한 혀에 속아 내 아내를 잃고 자식까지 죽일 뻔했구나. 내가 감히 내 가문을 이토록 더럽히고 내 핏줄을 죽이려 해. 박 씨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속지 마십시오. 저것들은 요술을 부리는 무리입니다. 저놈이 의원이라 속이고 우리 아들에게 독을 먹여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은 이미 준비해둔 박 씨의 비밀 문서를 이 판서 앞에 바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박 씨가 친정과 결탁하여 우리 가문의 토지를 빼돌리고 어머니를 독살하기 위해 구입한 독초의 기록이 담긴 장부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매수한 관리들의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이 판서는 분노로 몸을 떨며 호령했습니다. 당장 저 요물을 포박하라. 관가에 알릴 것도 없다. 가문의 법으로 먼저 다스릴 것이니 전연을 당장 광 속에 가두어라. 현은 박 씨가 자신을 가두었던 바로 그 차가운 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를 저곳에 가두어 주십시오. 2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한기와 어둠을 저 여자도 똑같이 느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박 씨는 포졸처럼 달려든 하인들의 의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휘두르던 권력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녀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현이 쓴 환각제의 부작용으로 이내 헛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온다, 나를 데려가려 한다, 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붙잡으려 비명을 질렀지만 차가운 광의 문은 그녀의 눈앞에서 거칠게 닫혔습니다. 옥부는 무너진 안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마님, 이제 보셨습니까? 저 악녀의 영광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련님이 이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옥분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다시금 옥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 여자가 지은 죄의 대가를 관가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받은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돌려줄 것입니다. 현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구현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화려했던 이 판서댁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북쪽 담장 끝 박 씨가 갇힌 광에서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벽을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현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이 이제는 가해자의 몫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판서댁의 명예는 되찾아졌고 이제 남은 것은 박 씨의 친정 세력까지 뿌리 뽑아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판서댁의 가장 후미진 곳, 해가 들지 않아 늘 습기가 차고 쥐가 들끓는 북쪽 끝 광의 문이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20년 전 겨우 8살이었던 현과 유모 옥분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장소였지요. 이제 그 지옥 같은 공간에 갇힌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긴 채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는 계모 박 씨였습니다. 광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손톱이 부러져 피가 맺히도록 나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보내다오. 내가 이 집안의 정실부인이다. 감히 누구를 가두는 것이냐. 나으리, 나를 좀 보셔요. 아들아, 내 아들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비명 소리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현이 쓴 환각제와 죄책감에 짓눌려 이미 정신을 놓고 마당을 떠돌고 있었고 그녀가 부리던 하인들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침을 뱉거나 귀를 막았습니다. 한때 가문의 태양이라 불리던 그녀의 권세는 이제 차가운 곰팡이 냄새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박 씨가 기운이 빠져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쉴 때 광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서늘한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 옥분이 현을 감쌀 때 썼던 쟤는 낡아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누더기 저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은 그것을 박 씨의 오물 묻은 발치에 조용히 던졌습니다. 이것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채찍으로 우리를 찢어발길 때 유모가 자신의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나를 숨겨주었던 저고리입니다. 이 누더기에는 당신이 흘리게 한 우리의 피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묻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비릿한 피 냄새가 제 꿈속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 밤 저는 이 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깔깔거리며 비단 옷자락을 흔들 때 말입니다. 박 씨는 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짐승처럼 기어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현아,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잠시 악귀에 홀렸던 것이야.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내 아버지에게 잘 말해서 나를 관가에 넘기지 말고 그냥 저 먼 시골 구석으로 내쫓아만 다오. 평생 입 닫고 죽은 듯이 살겠노라. 현은 혐오스러운 오물이 묻은 듯 그녀의 손을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를 독살했을 때도 귀신에 홀린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친정인 박진사 댁과 결탁하여 우리 가문의 토지를 문서 조작으로 빼돌리고
나를 강물에 던질 때도 귀신이 시킨 일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탐욕에 미친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에게는 자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요. 현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을 넘어 이제는 차가운 심판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현은 품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그것은 박 씨의 친정 식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매관매직, 고리대금,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을 수탈한 모든 죄악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현은 이미 이 증거들을 옥분을 통해 의금부와 사헌부에 전달했고, 지금 이 시각 박 씨의 친정인 박진사댁 식구들은 모두 오랏줄에 묶여 압송되고 있을 터였습니다. 박 씨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 그 거대한 권력의 뿌리마저 현의 칼날에 완전히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때 광 밖에서 백발이 성성한 유모 옥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굽은 허리를 펴고 박 씨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박 씨 마님, 아니 이제는 박간연이라 불러야겠구나. 내가 20년 전 이 차가운 광바닥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들으며 맹세한 것이 있지. 당신이 우리를 밀어낸 그 절벽이 훗날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온 기분이 어떠하냐? 비단 요 위에서 잘 때는 이 흙바닥이 이토록 차가운 줄 몰랐겠지. 박 씨는 옥분에 타오르는 눈동자를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옥분은 박 씨가 현에게 휘둘렀던 피가 굳어 딱딱해진 그 낡은 가죽 채찍을 그녀의 목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너를 똑같이 패서 내 살점을 발라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 같은 짐승과 다르다. 너는 사람의 손에 맞는 것조차 아까운 존재다. 너는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이 어둠 속에서 내 죄악이 낳은 환영들에 시달리며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법이다. 현은 마지막으로 박 씨에게 차가운 선언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내일 해가 뜨면 관가로 압송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인 제 어머니와 당신이 괴롭힌 수많은 하인과 백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비록 직접적인 죄는 없으나 당신의 업보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평생을 미치광이로 살게 될 것이니 자식을 끔찍이 아끼던 당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현과 옥분이 광을 나서자 육중한 나무 문은 다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 씨는 다시 찾아온 절대적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채찍을 붙잡고 실성한 듯 웃다가 이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벽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20년 전 어린 현이 느꼈을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독과 추위,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가해자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판서택 대문 앞에는 의금부의 수레와 포졸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의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수레에 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악독한 년, 전처를 독살하고 어린 자식까지 죽이려 하더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참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식의 영광은 피비린내 나는 악취만을 남긴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은 이 판서와 함께 대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이제야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 듯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현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너와 유모가 없었다면 내 가문은 벌써 저 요물의 손에 재가 되었을 것이다. 현은 곁에 선 옥분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같기도 했고, 20년 동안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원한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온기 같기도 했습니다. 박씨 가문은 멸문지화의 처벌을 받았고, 박씨는 평생을 관비로 살며 자신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인과응보의 준엄한 결말이었습니다. 도성을 뒤흔들었던 이 판서 댁의 피바람이 잦아들고,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와 그 일족이 지은 죄악은 관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권선징악의 표본이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강물에서 살아 돌아온 현 도련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지요. 하지만 정작 복수를 끝낸 이 판서 댁의 안채는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슬픔을 정갈하게 씻어내는 엄숙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은 가장 먼저 돌아가신 친어머니 김씨 부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차마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던 그 언덕이었습니다. 현의 곁에는 이제는 허리가 더 굽어진 유모 옥분과 기력을 회복한 이 판서가 함께였습니다. 옥분은 정성스레 준비한 하얀 국화와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다과를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현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현의 옷자락을 건드릴 때마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만 같아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현이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해치고 이 가문을 더럽혔던 악인들은 이제 모두 제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부디 그곳에서 아픔도 눈물도 없이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이제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아버님과 유모를 지키겠나이다. 현의 고백에 옥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옥부는 김씨 부인의 봉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마님, 보셔요.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한 대장부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마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련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약속을 이제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도 마님 뵙기가 덜 부끄럽습니다. 옥분의 통곡 소리는 산등성이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노파가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판서 또한 아내의 무덤 앞에 술잔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 어리석어 집안에 악귀를 불러들였소.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못난 남편을 용서구려. 남은 여생은 현이와 함께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베풀며 속죄하며 살겠소. 이 판서의 눈물이 술잔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묘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현은 마을 어귀에 핀 진달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오직 증오와 분노로만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스승 해명 대사가 말했던 분노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이 그제야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리는 의술의 손길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혀는 이 판서 대개 담장을 허물어 백성들을 위한 약방을 차렸습니다. 약방. 옥분이 그의 옷깃에 새겨주었던 그 글자를 약방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힘임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혀는 신분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박 씨와 같은 악인들에게 수탈당해 삶의 의욕을 잃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처방했습니다. 옥부는 약방의 살림을 도맡으며 다시금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약방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을 나누어 주며 예전에 현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단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불덩이가 떨어지는 법이지. 옥분의 인자한 미소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혀는 서재에 앉아 스승 해명 대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지옥 같은 원한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이제 제 칼은 칼집에 잠들었으나 제 마음 속의 의술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악을 벌하는 것보다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한 일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현의 글씨는 정갈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박 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잃어버린 권세를 아까워하며 미쳐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현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의 아들이 정신을 조금 차려 절방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에는 조용히 약재와 서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현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복수의 완결이었습니다. 이 판서 대계 대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갑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은 이제 온기가 가득한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현은 가문의 재산을 털어 흉년으로 고통받는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학문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현이가 진정한 가문의 보물이구나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 판서 댁마당에 은은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현은 마루에 앉아 아버님과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20년 전 그 추웠던 섣달 금은밤, 핏빛 비명으로 가득했던 이 집안이 이제는 평화로운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인륜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나아가는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현과 옥부는 달빛을 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맞이한 이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옛말처럼 그들은 이제 가슴 속의 앙금을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계모에게 짐승처럼 맞던 도련님과 유모의 피해 복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고
얼어붙은 원한이 녹아내리는 결말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과 통쾌함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버텨온 현과 옥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복수극을 넘어 우리네 인생사 전반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인과응보의 준엄함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것 같아 보여도 악한 자는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모 박 씨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전처를 죽이고 어린 자식을 짐승처럼 대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영광은 모래성보다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해치고 얻은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선한 사람은 고통받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의의 시계추는 때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인고의 법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가 갇혔던 그 차갑고 어두운 광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20년 동안 지어온 죄악의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복의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결국 파멸의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인연의 힘입니다. 유모, 옥분과 도련님 현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품었고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혈연이 가장 가깝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고난을 함께 넘긴 진심과 의리입니다. 옥분이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증오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마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수는 광기가 되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한 복수는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낳은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손을 잡아준 인연이 있다면 그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옥분과 현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현이 보여준 절제된 복수와 승화에 있습니다. 현은 복수를 끝낸 뒤 단순히 살생으로 화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의술로 승화시켜 타인을 치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옥분이 옷깃에 새겨준 참을 인 자는 단순히 굴욕을 견디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위에 칼을 올려놓고 그 분노의 칼날이 나 자신을 베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현이 박 씨와 똑같은 악마가 되어 그녀를 죽였다면 그는 복수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평생 죄책감과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웠고 남은 에너지를 생명을 살리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걸음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이 차린 약방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선한 의지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미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현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닦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자신을 숨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어둠이 짙으면 곧 해가 뜰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위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20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인고의 시간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의 순간을 더 빛나게 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피 맺힌 사연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너그러워지는 과정의 것입니다. 옥분처럼 충직하고 현처럼 강인하며 이 판서처럼 뒤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인과응보의 축복과 따뜻한 인연의 온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가슴 속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현과 옥분이 맞이했던 그 평화로운 봄날 같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